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천일야화, 바로 아라비안 나이트입니다. 도대체 왕은 매일 새로운 여인과 동침하고 다음날 아침 처형하는 끔찍한 짓을 왜 저질렀을까요? 또 용기 있고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왕의 만행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 옛날 사산 제국의 왕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 샤리아르와 동생 샤자만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 샤리아르는 제국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둘로 나누어 사마르칸트 지역을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형제들끼리는 보통 왕위를 두고 싸우기 마련이었으니까요. 백성들은 이런 형제의 우애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두 나라는 번영했고 백성들은 편안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형 샤리아르가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동생아,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났구나. 이번에 우리 궁전으로 놀러와라. 샤자만은 기뻤습니다. 형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죠. 그는 신하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큰 사절단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형에게 줄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어요. 아름다운 보석 목걸이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아차. 그 소중한 목걸이를 궁전에 두고 온 거예요. 샤자만은 말을 돌려 궁으로 돌아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잠깐 사절단은 그대로 가라. 나는 목걸이를 가지러 다녀오마. 샤자만은 혼자 말을 돌려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순간이었어요. 조용히 궁전에 들어간 그가 자신의 침실로 향했을 때 그는 절대 봐서는 안 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왕비가 주방 노예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샤자만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왕비가, 그것도 자신의 침실에서. 이어 분노에 휩싸인 그는 검을 뽑아 그들을 처단했어요.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절망감이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형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출발했던 여행은 엉망이 됐습니다. 며칠 후 샤자만은 완전히 망가진 채로 형의 궁전에 도착했어요. 형 샤리아르는 동생의 변한 모습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예전에 활기찬 동생의 모습은 없었고 마치 혼이 빠진 사람 같았죠. 동생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야위었느냐? 하지만 샤자만은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형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샤리아르는 동생이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동생에게 기분 전환 겸 사냥을 같이 갈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샤자만은 영혼 없이 대답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형님 혼자 다녀오세요. 동생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샤리아르는 마지못해 혼자 사냥을 나갔습니다. 형이 사냥을 나간 사이 동생은 궁전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궁궐 어딘가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샤자만은 소리 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형수인 왕비가 궁전의 노예들과 함께,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과 짐승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샤자만은 갑작스러운 사실에 무척 놀랐지만 잠시 시간이 흐르자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죠. 그는 사냥에서 돌아온 형에게 그간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해버립니다. 지금 형님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계십니다. 샤자만은 자신이 듣고 본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샤리아르는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된다. 왕비는 정숙한 여자야. 하지만 동생의 확신에 찬 얼굴을 보고 진위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형제는 사냥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궁전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엄청난 광경의 놀람은 격렬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더러운 것들. 샤리아르는 고함을 지르며 뛰쳐나가 왕비와 노예들을 모두 처단했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한동안 침묵했어요. 모든 일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우리 형제뿐이로군. 환멸을 느낀 형제는 발길 닿는 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방향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어느 날 둘은 바닷가에서 큰 상자를 들고 오는 거대한 마신을 발견합니다. 두려움을 느낀 두 사람은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죠. 형제가 숨어있는 나무 밑까지 다가온 마신이 상자를 내려놓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상자를 열었어요. 그러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마신은 곧 그 여인을 안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두 형제를 발견하고는 내려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내려오지 않으면 마신을 깨워서 죽게 만들겠다면서요. 할 수 없이 두 형제는 두려움에 벌벌 떨며 조심스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 앞에선 여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마신은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니 안심하세요. 샤리아르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런 마신과 함께하게 된 겁니까? 저는 결혼식 날 마신에게 납치당했어요. 평소에는 상자에 갇혀 잠들어 있죠. 잠시 슬픈 표정을 짓던 여인은 표정을 바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간 남자는 오랜만이네요. 그렇게 말하며 형제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음란한 미소를 지으며 형제를 협박했습니다. 저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마신을 깨우겠어요. 형제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그 후 여인은 결합의 증표로 두 형제의 반지를 요구했습니다. 이 역시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에게는 이미 수많은 반지가 있었어요. 무려 570개나요. 모두 다른 남자들의 것이라고 여인은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곳에서 간신히 빠져나온 샤리아르는 절망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마신조차 여자의 속임수를 막을 수 없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진실한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샤리아르의 표정이 서서히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는 여자를 믿지 않겠다. 그녀들이 나를 배신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어. 결심을 굳힌 샤리아르는 발길을 돌려 자신의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일야화의 시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샤리아르 왕의 잔혹한 복수 그리고 지혜로운 소녀 쉐헤라자데의 용감한 행동이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왕비의 배신으로 절망에 빠진 왕의 사연을 다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판단력이 흐려진 왕의 이상한 명령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왕이 매일 밤 새로운 여자와 결혼해서 다음날 아침 처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들은 한 노대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하, 그러시면 왕국의 모든 처녀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차갑게 답했습니다. 상관없다. 배신당하느니 차라리 그 편이 낫다. 이런 끔찍한 일이 계속되자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딸을 둔 부모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언제 자신의 딸이 불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지혜롭기로 유명한 대신의 맏딸 쉐헤라자데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왕에게 바치세요. 대신이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건 죽으러 가는 것과 같다. 셰헤라자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계획이 있어요. 이야기의 힘으로 왕의 마음을 바꿔보겠습니다. 대신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야기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냐? 셰헤라자데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야기로 움직이죠. 분노도, 증오도, 사랑도 모두 이야기에서 나와요. 셰헤라자데는 동생 두냐자드에게도 뭔가를 부탁했어요. 내일 새벽이 되기 직전이야. 약속해. 두냐자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위험해요. 셰헤라자데가 다독였습니다. 걱정 마. 언니를 믿어.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침실에서 왕과 셰헤라자데가 마주 앉았어요. 왕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청에서 왔다고 들었다. 내일 아침이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느냐? 셰헤라자데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전하. 왕이 의외라는 듯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느냐? 그녀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동생 두냐자드가 약속대로 나타났습니다. 왕 앞으로 다가온 그녀는 공손히 절하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폐하, 마지막으로 언니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왕이 짜증스럽게 반응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게냐? 셰헤라자데가 정중하게 청했습니다. 전하, 죽기 전 마지막 소원입니다. 동생에게 이야기 하나만 들려주게 해주세요. 왕이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어차피 새벽이면 끝날 일이니까. 셰헤라자데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바그다드에 한 상인이 살았단다. 그는 장사차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 왕은 관심이 없는 척했지만 사실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보며 귀는 셰헤라자데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셰헤라자데도 목청을 높여 왕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했어요. 한참을 걷던 상인은 밤이 되자 휴식을 취하며 말린 대추야자를 먹고 있었지. 그리고는 먹고 남은 씨를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갑자기 거대한 몸집의 마신이 상인 앞에 나타난 거야. 셰헤라자데가 마신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습니다. 내 놈이 내 아들에게 대추야자 씨를 던져 죽였구나. 이야기를 듣던 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대추야자 씨에 맞아 아들이 죽었다고? 셰헤라자데가 왕에게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밝혀집니다. 상인이 떨며 말했습니다. 제가 마신님의 아들을 죽이다니요. 마신은 분노하여 소리질렀습니다. 내 놈이 던진 대추야자 씨앗이 내 아들의 눈에 맞았단 말이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마신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다. 내 아들이 죽은 건 사실이니까. 상인은 마신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꼼짝없이 죽었다고 포기하려는 순간 상인의 머릿속에 퍼뜩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가 죽고 나면 제 아내와 아이의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마신은 당장이라도 죽일 신용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내 놈이 죽는 것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상인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같은 아버지로서 부탁드립니다. 1년간 말미를 주시면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산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돌아와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같은 아버지란 말에 마신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다.
1년 후 이곳으로 돌아와서 죽음을 맞이하라. 하지만 도망갈 생각은 말아라. 약속을 어긴다면 너뿐 아니라 내 가족도 내 분노의 제물이 될 것이다. 셰헤라자데의 이야기는 어느새 동생이 아닌 왕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좀 더 공손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를 진행했어요. 1년이 지나고 상인은 약속대로 그 장소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과 눈물의 작별을 한 후였어요. 상인이 슬프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그때 3명의 이상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노인은 사슴을 끌고 있었고, 두 번째 노인은 개 2마리를 데리고 있었어요. 세 번째 노인은 얼룩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인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소? 상인이 자신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노인들은 상인을 불쌍히 여겼어요. 두 번째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소.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더니 어디선가 마신이 나타났습니다. 마신은 상인과 함께 있는 세 노인을 무섭게 훑어보았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첫 번째 노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신기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이야기가 정말 놀라우면 이 상인의 죄 3분의 1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마신은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노인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말에 그만 복수심도 잊어버렸죠. 좋다. 들어보겠다. 단 너의 얘기가 재미없다면 저기 저 상인뿐 아니라 내 목숨도 없을 줄 알아라. 그러시지요. 첫 번째 노인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사슴은 사실 제 아내였습니다. 그 순간 왕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내가 사슴이라고? 셰헤라자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마법에 걸려서 사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연이 정말 기가 막힌답니다. 왕이 점점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사연인데? 그러자 셰헤라자데가 묘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그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셰헤라자데가 아쉽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 벌써 동이 트는군요. 왕이 셰헤라자데에게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 거냐? 셰헤라자데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하. 제가 곧 죽을 몸이라 이야기를 끝까지 못 들려드리네요. 왕이 갈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 개들. 얼룩말 탄 노인. 마신이 정말 용서해 줄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은 이야기의 결말이 너무 궁금했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서며 하루만 더 살려두겠다. 내일 밤에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줘라. 셰헤라자데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내일 밤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셰헤라자데는 첫 번째 밤을 성공적으로 넘겼습니다. 이야기의 힘으로 하루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999일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셰헤라자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승리. 이제 시작이야. 첫 번째 노인이 마신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 여동생에게 남편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왕래도 작고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그런데 이자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제 아내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어요. 결국 어느 날 이 못된 놈이 아내에게 수작을 부렸습니다. 내가 볼 일이 있어 밖으로 나간 사이에 말이죠.
하지만 오직 나 이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남자로 여기지 않는 아내가 딱 잘라 거절했지요. 제 아내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 녀석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마씨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녀석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노인은 마신을 안달나게 하려고 한숨을 쉬며 뜸을 들였습니다. 녀석은 아내에게 거절당하자 자신의 나쁜 짓이 소문날까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입막음을 하기 위해 아내에게 마법을 썼습니다. 노인의 말을 듣던 마신이 참지 못하고 또 끼어들었습니다. 마법? 그 녀석이 마법사였던 게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은 제 아내가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거란 것을 알자 마법으로 그녀를 사슴으로 만들었어요. 저런. 마신이 탄식했습니다. 그때 마침 저는 볼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리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사슴으로 변하기 직전의 아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노인의 눈가가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마시는 노인의 어깨를 토닥여 위로를 해줬어요. 하지만 녀석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지요. 저 역시 마법사거든요. 녀석은 놀라 제게도 마법을 걸려고 했지만 제가 좀 더 빨랐습니다. 그를 황소로 만들어버렸지요. 하지만 마법을 걸 줄만 알았지 푸는 방법을 몰라 이렇게 암사슴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아내의 저주를 풀어줄 사람을 찾아서 말이죠. 마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다. 약속대로 상인의 죄 3분의 1을 용서해주겠다. 첫 번째 노인이 이야기를 마치자 옆에서 바라보던 두 번째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신님,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겠어요? 저의 이야기 또한 앞서 들으신 이야기 못지않게 재미있답니다. 사실 제 옆에 있는 이 두 마리 개는 제 형들입니다. 마시는 개들과 노인을 번갈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두 번째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신께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다고 여기신다면 저 젊은이의 죄 3분의 1을 용서해 주세요. 뭐냐? 마시는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지체 없이 대답했어요. 전 어릴 적 아버지 덕분에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욕심 많은 형들은 제 상속분을 가로채고 저를 쫓아냈어요. 그 후로 고생한 얘기를 하자면 어휴, 지금도 그때의 악몽으로 잠을 못 이룰 정도예요. 마신이 개들을 바라보며 작게 얘기합니다. 이런 죽일 놈들을 보았나? 마신의 성난 모습에 개들이 낑낑거렸습니다. 노인은 본척만척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뒤로 여기저기 떠돌며 갖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 장사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죠. 그리고 몇 년 후 거지가 된 형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향락과 사치로 탕진해버린 거죠. 저는 모든 것을 덮고 형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배은망덕한 형님들은 저의 많은 재물을 보자 다시 욕심이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저의 재산을 갈취하려 했죠. 아예 저를 죽이고 재산을 나누기로 한 겁니다. 기회를 엿보던 형님들은 여행 중 저를 배에서 바다로 떠밀려고 달려들었어요. 같이 배를 탄 마법사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그 친구가 형들을 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형들은 개의 본성만 남아서 그런지 충직하게 저를 지켜줍니다. 인간일 때보다 훨씬 훌륭한 형들이 된 거죠.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마신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이야기다. 또 3분의 1을 용서해주겠다. 잠자코 이야기를 듣던 세 번째 노인이 말끝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분명히 마신님의 마음에 꼭 드실 겁니다. 이 얼룩말은 제 아내였습니다. 뭐라고? 흥미를 느낀 마신은 세 번째 노인에게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대신 제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면 저 불쌍한 상인의 죄의 3분의 1을 감해주세요. 마신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미 상인의 죄 3분의 1을 탕감해 주었지만 죄가 남아있는 이상 그를 죽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죄까지 없앤다면 그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마신은 노인의 얘기가 너무나 듣고 싶었어요. 어쩌면 얘기가 재미없을 수도 있을 거야.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마신은 약속을 했습니다. 좋다. 거래를 하자. 노인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상인인지라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그때마다 아내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뒷일을 부탁했지요. 아내는 정숙하고 정직한 여자라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집의 재물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여행에 돌아오면 곳간이 눈에 띄게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싶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척하고 근처에 숨어서 집안의 동태를 살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내가 젊은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겠어요?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둘은 격하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뒤의 일은 차마 제 입으로 얘기를 하기가 부끄럽군요. 거기까지 듣고 있던 마신이 탄식했습니다. 그래. 넌 그런 꼴을 그대로 봐 넘겼단 말이냐? 노인이 손을 내저으면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노한 전 당장에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당황한 그 젊은 녀석은 멍하니 절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마누라는 저를 차갑게 노려보더니 손을 번쩍 치켜들고 소리쳤어요. 개가 되어라. 그 배은망덕한 것이 사실은 마법사란 사실을 이제껏 숨기고 있었던 거지요. 사실 저도 그런 면에선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마법을 배운 사실을 숨겼거든요. 전 제 아내의 마법을 무력화시키고 더 강한 마법으로 아내를 얼룩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그 젊은 놈은 몽둥이로 흠씬 패주고 아내가 놈에게 주었던 재물도 돌려받았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전 이 얼룩말을 타고 여행을 다닙니다. 항상 옆에 두고 있으니 이젠 절 배신하지 못하지요. 마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이야기구나. 마신은 아들의 원수를 갚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세 이야기 모두 정말 훌륭하다. 약속대로 상인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상인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살 수 있다는 건가요? 마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거라. 마신은 사라지고 상인은 새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 상인은 매사에 조심하며 감사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셰에라자데가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전하,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왕이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다는 뜻인가? 셰에라자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자신도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죠. 하지만 용서는 모두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왕은 셰에라자데의 말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분노도 마신과 다를 바 없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른 이야기가 또 있느냐?
왕의 목소리에서 예전의 차가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셰에라자데는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도시에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둘이 지냈어요. 알라딘은 게으른 아이였습니다. 어떤 일도 배우려 하지도 않았고 하루 종일 거리에서 놀기만 했어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라딘, 이러면 어떻게 살아가니? 알라딘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알라딘 앞에 어느 날 이상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보석으로 장식된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남자가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모르겠느냐? 나는 내 삼촌이다. 알라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삼촌이라고요? 저에게 삼촌이 있었나요? 남자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형제란다.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어서 네가 모르는 거야.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되었을 때 아쉽게도 날이 밝아왔습니다. 낯선이가 자신을 죽은 남편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자 알라딘의 어머니는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정말 제 남편의 형제라고요? 삼촌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라도 조카를 돌봐주려고 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금화 몇 개를 꺼내 알라딘의 어머니에게 건넸어요. 이걸로 당분간 생활하세요. 내일부터 알라딘을 제대로 된 상인으로 키워보겠습니다. 알라딘의 어머니는 금화를 보자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렸던 터라 도움이 간절했거든요. 알라딘도 삼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을 상인으로 만들어준다잖아요. 정말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실 거예요? 삼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단다. 내게 그런 용기가 있느냐? 알라딘이 가슴을 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사실 이 남자는 알라딘의 삼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악한 마법사였어요. 오랫동안 찾던 보물의 행방을 마침내 발견하고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수행해줄 적임자로 알라딘을 점찍은 것이죠. 다음 날 아침 가짜 삼촌은 알라딘을 도시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을 보여주겠다. 그들은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어요. 사람이 없는 외진 곳에 이르자 알라딘이 지쳐서 말했습니다. 삼촌, 어디까지 가야 해요? 너무 멀어요. 곧 도착한다. 조금만 참아라.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황량한 산골짜기였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법사가 갑자기 허리춤에서 뭔가를 꺼내 공중에 날리자 펑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어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땅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동굴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알라딘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법사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네가 부자가 될 기회다. 저 아래 동굴로 들어가는 거야. 동굴요? 그래, 그 안에는 엄청난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 그것을 네가 찾아와야 해. 하지만 이 일은 너처럼 몸집이 작고 민첩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알라딘은 무서웠지만 보물이라는 말에 용기를 냈어요. 입구를 바라보니 그 아래로 어두운 계단이 나타났어요.
마법사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알라딘에게 주었습니다. 이 반지를 끼고 가거라. 위험할 때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명심해라. 동굴 안에서는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된다. 오직 가장 안쪽에 있는 낡은 램프만 가져오면 돼. 램프요? 보물이 아니라 램프만요? 마법사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그 램프가 바로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다른 건 절대 손대지 마라. 알라딘은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다 내려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동굴 안은 온통 보석과 금은 보화로 가득했습니다. 루비와 에메랄드가 쟁반에 쌓여 있었고 금 항아리에는 금화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와, 정말 대단해. 알라딘은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삼촌의 경고가 있었던 터라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작은 정원이 나타났어요. 그곳에는 과일나무들이 있었는데 나무마다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알라딘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곧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들도 만지면 안 되겠지? 그렇게 정원을 지나 조금 더 들어가자 마침내 가장 안쪽에서 낡은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보잘것없는 램프였어요. 이게 그 소중한 보물이라고?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하지만 알라딘은 램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램프를 가지고 나오는 길에 알라딘은 나무에 달린 보석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참을 수 없었어요. 하나쯤은 괜찮겠지. 알라딘은 탐스러운 보석 몇 개를 따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조용하던 동굴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천장에서 돌과 흙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벽에도 금이 가더니 점점 벌어졌어요. 아, 큰일 났다. 알라딘이 급하게 출구로 뛰어갔습니다. 동굴 입구로 돌아온 알라딘이 소리쳤습니다. 삼촌, 램프를 가져왔어요. 마법사가 흥분하며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빨리 램프를 던져줘. 먼저 저부터 꺼내주세요. 마법사는 램프만 가지면 알라딘은 필요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아는 알라딘이 살아있으면 위험했죠. 안 된다. 램프를 먼저 내놔. 알라딘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쓸데없는 일로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죠. 싫어요. 저부터 꺼내주세요. 마법사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고집 센 녀석. 그때였어요. 동굴이 허물어지며 입구가 막혀버렸습니다. 얼마 뒤 한참 동안 계속되던 지진이 멈췄습니다. 천장이 무너진 공간 사이에서 기절했던 알라딘이 깨어났습니다. 그는 어두운 동굴 안을 더듬어 보다가 절망했습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지? 여기서 죽는 건가?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어서 점점 약해졌어요. 절망에 빠져있던 알라딘이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신다면 앞으로는 절대 게으름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비볐죠. 그때 마법사가 준 반지가 문질러졌어요. 쾅! 연기와 함께 반지에서 정령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반지의 정령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알라딘은 자신의 기도를 듣고 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놀라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그것은 쉬운 일이다. 반지의 정령이 손을 모으자 알라딘은 순식간에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거짓골이 된 아들을 본 어머니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알라딘, 어디 갔었니?
며칠 동안 소식이 없어서 알라딘은 정신이 나간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은 삼촌이 아니에요. 알라딘은 어머니에게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놀랐지만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며 신께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알라딘은 동굴에서 가져온 낡은 램프가 생각이 났습니다. 구석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램프를 들고 이곳저곳을 살펴봤지만 별 다를 것이 없는 낡은 램프였어요. 이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알라딘은 무의식적으로 램프를 문질렀어요.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램프를 문지르는 순간 엄청난 연기와 함께 거대한 몸집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램프의 요정진이다. 램프를 문지른 자여. 무엇을 원하느냐? 알라딘이 깜짝 놀라 넘어졌습니다. 램프의 요정이요? 다음에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알라딘의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공주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거대한 몸집의 요정이 우레 같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램프의 요정 진이다. 램프를 문지른 자여 무엇을 원하느냐? 알라딘과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벌벌 떨었습니다. 잠시 후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킨 알라딘이 물었습니다. 저희를 해치려는 건가요? 지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램프의 주인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이다.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알라딘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지니가 자존심이 상한 듯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세 가지는 할 수 없다. 사람을 죽인다거나 사랑을 강요하거나 죽은 자를 되살리는 일. 그 외에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때 알라딘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먼저 맛있는 음식을 주세요. 준비하지. 지니가 손을 흔들자 순식간에 식탁 위에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나타났습니다. 황금 접시에 담긴 구운 양고기, 각종 과일, 달콤한 과자들. 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본 적도 없는 음식들이라 어느 것부터 먹어야 할지 망설여질 정도였어요. 일단 음식 하나를 집어 맛보자. 그 다음은 일사천리. 알라딘과 어머니는 개걸스럽게 접시를 비워갔습니다. 그들은 정말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런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야. 한참 뒤 식사 마치기를 기다리던 지니가 물었습니다. 다른 소원은 없느냐? 알라딘은 오랜만에 포만감에 모든 게 만족스러웠어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지니는 순식간에 램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알라딘은 생각했어요. 마법사가 왜 그렇게 램프에 집착했는지 알겠군. 어느 날 알라딘은 시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외국에서 들여온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상인들의 잡담이 들렸어요. 공주님이 결혼할 때가 되어 신랑감을 구하신대. 아니, 벌써 그리 되었나? 그렇다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라는 소문이 자자해. 상인들의 대화를 들은 알라딘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주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알라딘은 공주가 행차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큰 길이 잘 보이는 사원의 옥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주의 행렬은 그야말로 장엄한 볼거리였어요. 어디에 공주가 있나? 알라딘이 목을 빼고 기다리던 그때 공주가 마차 밖으로 몸을 내밀고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는 순간 알라딘은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달빛 같은 피부, 별 같은 눈, 그리고 우아한 몸짓. 그는 공주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집에 돌아온 알라딘의 멍한 표정을 보고 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하도 놀다 보니 바보가 된 게로군. 알라딘은 꿈꾸는 듯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공주와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공주와 결혼? 제정신이니? 그 말에 뭔가 생각이 난 듯 알라딘이 벌떡 일어났어요. 맞아. 요술램프가 있잖아. 알라딘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램프를 문질러 지니를 불러냈습니다. 연기 속에서 나타난 지니는 자다 일어났는지 기지개를 키며 말했어요. 소원을 말하라. 지니, 나를 도와주세요. 공주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알라딘을 한참 바라보던 지니가 대답했습니다. 공주와의 결혼은 임금님 허락이 있어야 한다. 먼저 임금님께 청혼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죠? 한참을 지니와 얘기하던 알라딘은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왕에게 가서 공주에게 청혼해 주세요. 뭐라고?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야. 알라딘이 동굴에서 가져온 보석을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 보석들을 왕께 선물로 드려요. 어머니가 보석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뒤 어머니는 알라딘의 끈질긴 설득으로 마지못해 허락을 하고 말았어요. 다음 날 알라딘의 어머니는 내키지 않는 마음을 다잡고 왕궁으로 갔습니다. 아름다운 비단 상자에 보석들을 담아서 말이죠. 대신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어머니가 임금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폐하, 저희 아들이 공주님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대신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난한 평민의 아들이 공주와 결혼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비난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알라딘의 어머니가 예물로 가져온 선물 상자의 뚜껑이 열리자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이런 보석들은 처음 본다. 정말 놀라운 것들이구나. 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내 아들이 정말 공주와 결혼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40명의 하인이 각각 금으로 가득 찬 쟁반을 들고 와서 결혼 예물로 바치면 결혼을 허락하겠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왕의 말을 전하자 알라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쉬운 일이에요. 그는 다시 램프를 문질렀습니다. 지니. 40명의 하인이 금으로 가득 찬 쟁반을 들고 왕궁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지니는 커다랗게 몸을 부풀리더니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사방에 안개가 뿌옇게 서리고 그 속에서 40명의 하인들이 차례로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들은 모두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금으로 가득 찬 쟁반을 들고 있었어요. 화려한 행렬이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어요. 저 금을 좀 봐. 정말 엄청나다. 하인들 옷도 왕족보다 화려하네. 왕궁에 도착한 하인들이 왕 앞에 40개의 금 쟁반을 바쳤습니다. 그 광경을 본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알라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 퇴짜를 놓으려는 생각이었었거든요. 좋다. 왕은 알라딘의 어머니를 불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도 보지 못한 신랑을 맞아들일 수는 없지. 내일 내 아들을 직접 만나보겠다. 그때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알라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알라딘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임금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내일은 정말 긴 하루가 되겠어. 과연 아름다운 공주와 알라딘의 결혼은 성사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됩니다.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왕과 만날 약속을 잡은 알라딘은 다음 날 아침 램프를 문질렀습니다. 지니, 임금님을 만나러 가야 해요. 도와주세요. 지니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멋진 옷을 입고 싶어요. 왕자처럼 보이도록. 쉬운 일이다. 지니가 말을 마치자마자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섬세한 자수로 장식된 의상, 보석으로 치장된 허리띠, 그리고 반짝이는 신발까지. 순식간에 알라딘은 화려한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거울을 본 알라딘은 자신도 놀랐어요. 정말 왕자 같아 보이네. 감상하듯 바라보던 지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옷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주님과 결혼하려면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 한다. 알라딘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공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마음만큼은 진짜예요. 그날 왕궁으로 향하는 길에 엄청난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화려한 차림의 남자들과 아름다운 무희들, 이국적인 신기한 동물들로 가득한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행렬의 선두에는 멋진 모습의 알라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왕자인가? 사람들은 감탄하며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알라딘은 여러 대신들이 모인 가운데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왕이 날카로운 눈으로 알라딘을 살펴보았습니다. 네가 바로 그 청년이구나.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는. 네, 폐하. 알라딘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잠시 당황한 알라딘은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저는 제단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천한 것이 어떻게 감히 공주님과. 하지만 왕은 손을 들어 장례를 정리했습니다. 계속 말해보아라. 알라딘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비록 태생은 미천하지만 공주님을 평생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때 한 대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증명해 보아라. 알라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왕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시험을 해보자. 우리 왕궁 뒤편에 황무지가 있다. 하룻밤 사이에 그곳에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 진심을 믿겠다. 왕의 말에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룻밤의 궁전을? 불가능하다. 저 청년도 이제 포기하겠지. 하지만 알라딘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날 밤 알라딘은 램프를 문질렀습니다. 지니, 정말 어려운 부탁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주세요. 지니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다. 지니가 두 손을 크게 벌리자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황무지에서 장엄한 궁전이 솟아올랐어요. 대리석 기둥들, 금으로 장식된 지붕, 그리고 보석들로 반짝이는 벽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왕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게 무슨 일이냐. 어제까지 황무지였던 곳에 환상적인 궁전이 우뚝 서 있었거든요. 대신들도 모두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일이 가능한가? 정말 하룻밤 사이에. 왕은 알라딘을 다시 불렀습니다. 정말 네가 저 궁전을 지은 것이냐? 알라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폐하. 공주님과 함께 살 집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던 왕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알라딘을 단념시키기 위해 불가능한 요구를 했던 왕도 이제는 별 수 없었어요. 좋다. 너는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 같구나. 공주를 데려오라. 왕이 시종에게 명령했습니다. 잠시 후 공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알라딘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세상이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자스민이라고 합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알라딘이 대답합니다. 알라딘입니다. 이런 것을 필연이라고 할까요? 둘은 처음 눈이 마주친 순간 운명이란 걸 느꼈어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운명 말이죠. 왕도 분위기를 알아차렸습니다. 공주와의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 순간 알라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하. 공주님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축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세상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자스민 공주가 알라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신혼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지니가 만든 환상적인 궁전에서 둘만의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날들도 잠시. 멀리 사막에서 위험한 인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로 사악한 마법사인 가짜 삼촌 자파르였습니다. 그는 램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알라딘이 외출한 사이 자파르가 궁전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늙은 상인으로 변장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새 램프와 헌 램프를 바꿔드립니다. 그 요란한 소리에 자스민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순간 자스민은 알라딘이 항상 간직하고 있는 낡은 램프가 떠올랐습니다. 공주가 보기에 그것은 그냥 더러운 쓰레기 같았어요. 자스민이 곧 하녀를 보냈습니다. 하녀가 알라딘의 램프를 가져다 주자 자파르는 속으로 크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염원하던 램프를 손에 넣었거든요. 램프를 가지고 숙소로 돌아온 자파르는 서둘러 램프를 꺼냈습니다. 자파르는 램프를 문질렀고 지니가 나타나자 바로 명령했습니다. 알라딘의 궁전을 사막 한가운데로 옮겨라. 지니가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궁전이 통째로 사라져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난 왕이 창밖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궁전이 사라졌다. 대신들이 수군댔습니다. 분명히 알라딘이 마법으로 속인 것입니다. 역시 평민은 믿을 수 없어. 왕이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알라딘을 당장 잡아와라. 한편 알라딘은 궁전이 사라진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급히 왕궁으로 달려가자 병사들이 그를 체포했어요. 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과 궁전을 어디로 숨겼느냐? 알라딘이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폐하, 저도 모릅니다. 분명히 누군가 제 램프를. 그러나 왕은 단호했습니다. 사흘 안에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라. 하룻밤에 궁전도 만들었으니 이 정도는 쉬운 일이겠지. 알라딘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으로선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절망한 알라딘은 손을 비비며 신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가 문질러졌어요. 그러자 반지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절망 가운데 있던 알라딘은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는 급하게 반지의 요정에게 부탁했습니다. 제 아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는 순식간에 사막 한가운데 있는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서 슬피 울고 있던 자스민을 발견했습니다. 자스민? 내 램프가 어디 있어요? 자스민이 반가움과 괴로움이 뒤섞인 음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새 램프로 바꿔버렸어요. 그 사악한 마법사가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때 자파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미 지니의 힘으로 강력한 마법사가 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만났구나. 이 약삭 빠른 놈. 알라딘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저예요. 제 아내는 놓아주세요. 자파르가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의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다. 과연 알라딘은 자파르를 무찌르고 자스민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그 치열한 싸움이 이어집니다. 자파르는 이미 지니의 힘으로 강력한 마법사가 되어 있었어요. 주문과 함께 길을 모으자 그의 눈이 붉게 빛나며 몸 전체에 사악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알라딘이 자스민 공주를 뒤로 숨기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저예요. 제 아내는 놓아주세요. 알라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화염덩어리가 그에게로 쏟아졌습니다. 알라딘은 재빨리 피하며 생각했어요.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알라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파르, 당신은 정말 강하시군요. 하지만 당신이 최고의 마법사는 아니죠. 순간 자파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알라딘이 계속 도발했습니다. 지니는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예요. 하지만 당신이 강하다 한들 지니만큼은 아니죠. 자파르는 세계 최고의 마법사가 되기 위해 평생토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니보다 아래에 있다니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지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겠다. 지니, 나를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마법사로 만들어라. 지니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최고로 강한 마법사가 된다는 건 곧 지니가 되는 길 뿐입니다. 상관없다. 난 최고의 마법사가 될 것이다. 지니는 자파르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분부하신 대로. 지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자파르는 강력한 램프의 요정이 되었어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기운이 몸 구석구석으로 퍼졌습니다. 이제 누가 나의 힘에 대적할 수 있겠는가? 자파르는 환희에 가득 차 소리쳤습니다. 알라딘은 자파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램프의 요정은 힘이 세지만 램프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걸요. 자파르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런. 뭐야. 그의 손발에는 무거운 지니의 족쇄가 채워졌어요. 그럼 잘 가요, 자파르. 그는 연기가 되어 램프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알라딘, 나를 속이다니. 자파르가 완전히 사라지자 알라딘이 램프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램프 속에 갇혀 지낼 거예요. 언제나. 영원히. 알라딘은 램프를 사막 깊숙한 곳에 묻어버렸습니다. 자스민은 알라딘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그리고 그들 옆에 한 남자가 웃으며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지니였어요. 지니도 램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어 기뻐했습니다. 알라딘, 내 덕분에 나도 자유를 얻었다. 고마워. 알라딘은 반지의 요정에게 명령해 궁전을 원래 자리로 돌려놨어요. 알라딘과 자스민은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왕도 알라딘의 용기와 지혜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그 밤 궁전 침실에서 쉐에라자데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알라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왕이 감탄하며 답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다. 알라딘의 지혜가 인상적이었어. 쉐에라자데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과 지혜가 힘과 욕심을 이긴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왕이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쉐에라자데, 너는 훌륭한 이야기꾼이다. 또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 쉐에라자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폐하. 이번에는 바다를 무대로 한 모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왕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다 이야기라니 흥미롭구나. 들어보자. 쉐에라자데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바그다드에 신바드라는 젊은 상인이 살았어요. 그는 바그다드의 번화한 시장에서 향신료를 팔고 있었습니다. 25살의 그는 늘 먼 바다 너머를 꿈꾸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만 하다니. 저 먼 바다로 나가고 싶어. 신바드는 푸른 바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항구에서 먼 나라에서 온 어떤 선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험심 강한 사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떠날 사람 있나요? 보물을 찾으러 갑니다. 순간 신바드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저요. 저를 태워주세요. 선장이 신바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신바드는 너무 곱상하고 유약해 보였어요. 자네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나? 거대한 괴물들이 있고 폭풍이 몰아치고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네. 하지만 신바드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상관없어요. 평생 이 좁은 시장에만 있을 수는 없어요. 선장은 신바드의 결의에 찬 눈빛에 승선을 허락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신바드는 큰 배에 올랐습니다. 배 위에는 이미 많은 선원들이 분주히 오갔어요. 신바드도 선장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옮기고 밧줄을 걷어들였습니다. 드디어 바람이 돛을 가득 채우자 배는 서서히 망망대해로 나아갔어요. 드디어 모험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항해는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어요. 출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을 맞닥뜨렸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더니 거센 바람이 배를 흔들었어요. 모두 난간을 붙잡아. 배가 부서진다.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고 신바드는 바닷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악! 도와줘.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잃었던 신바드가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섬의 해변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섬은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야자수가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바드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나 혼자만 살아남은 걸까? 그는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신바드는 한참 동안 섬을 탐험했어요. 섬 중앙의 가장 높은 언덕 위로 다가갔을 때 뭔가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엄청나게 거대한 알이 그곳에 있었어요. 이게 뭐지? 알치고는 너무 큰데. 신바드가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따뜻했어요. 정말 알이 맞나? 어떤 동물의 알일까?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신바드가 고개를 들어보니 거대한 그림자가 하늘을 덮고 있었어요. 무언가 엄청나게 큰 것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신바드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산만큼 큰 거대한 새였어요. 날개폭이 구름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발톱만 해도 나무 한 그루만큼 거대했어요. 새가 점점 가까워지자 신바드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저 거대한 새의 알이구나. 거대한 새가 알 위에 내려앉으려 하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깔려 죽겠어. 신바드는 당황하다가 숲속으로 몸을 숨겼어요. 그 새는 바로 전설의 로크였습니다. 로크는 조심스럽게 알을 품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신바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때 신바드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저 새의 다리에 매달려서 섬을 벗어나는 거야. 신바드는 바닷가로 가 해변가로 떠밀려온 로프를 찾았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며 잠든 로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가져간 로프로 로크의 거대한 발목에 자신의 허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로크가 눈을 번쩍 뜨고 말았어요. 로크는 날개를 펼치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바람에 신바드도 새의 발에 매달려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신바드는 공포에 질려 눈을 꼭 감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바드의 위대한 모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과연 신바드는 이 거대한 새와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신바드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꽉 붙잡아. 그는 자신에게 대내며 마치 주문을 외듯 밧줄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얼마나 날았을까? 로크는 마침내 깊은 계곡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신바드는 재빨리 밧줄을 풀고 근처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휴, 살았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범한 계곡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계곡 바닥 곳곳에서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반짝임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와, 다이아몬드다. 루비도 있어. 신바드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보석이 비처럼 쏟아진 듯 그의 발밑은 온통 보석 천지였죠. 그는 정신없이 주머니에 보석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행운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쉿!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바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바위 틈새에서 거대한 뱀 한 마리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붉게 빛나는 눈은 마치 불덩이 같았고 몸통은 계곡을 뒤덮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신바드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황급히 보석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뱀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신바드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하늘에서 또 다른 로크가 나타났습니다. 로크는 쏜살같이 내려와 거대한 뱀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낚아채더니 뱀이 미처 저항할 새도 없이 하늘 높이 날아 사라졌습니다. 휴, 다행이다. 신바드는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벗어난 안도감에 온몸에 힘이 풀렸죠. 이제 문제는 계곡을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은 온통 높고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신바드는 절망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계곡 바닥으로 커다란 고깃덩어리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 절벽 위에 점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깃덩어리를 던져놓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신바드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고깃덩어리를 회수하리라 짐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져가지? 그는 중얼거리며 고깃덩어리에 몸을 매달았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독수리가 내려와 고기를 낚아채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신바드 역시 고깃덩어리에 매달린 채 하늘로 솟아올랐죠. 그는 비명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독수리가 절벽 꼭대기에 내려앉자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저리 비켜. 저리 가. 소리에 놀란 독수리는 고기를 놓아둔 채 황급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고깃덩어리에 매달려 있던 신바드를 발견했습니다. 고기에 사람이 붙어 있네. 신바드가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그다드에서 온 신바드입니다. 사람들의 대장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이곳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계곡인데. 신바드는 자신의 믿을 수 없는 모험담을 숨김없이 들려주었고 상인들은 모두 그의 이야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모험이었군. 상인들은 친절하게 신바드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상인들의 행렬을 따라 근처의 항구에 도착했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집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신바드의 주머니에는 다이아몬드 계곡에서 가져온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상인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그 일부를 나눠주고 바그다드로 떠났습니다. 신바드는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물보다 더한 값진 교훈을 얻었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얻은 용기와 지혜, 그리고 운명에 대한 경외심. 신바드는 한동안 편안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자 모험이 그리워졌습니다. 또 다른 바다로 떠나고 싶어. 얼마 후 항구에서 또 다른 배가 모험가를 찾고 있었어요. 항해를 떠날 사람 있나요? 신바드의 눈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다시 한번 항해를 위해 나서는 그를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신바드, 이제 부자가 되었잖아. 왜 또 위험한 모험을 해? 하지만 신바드는 웃으며 답했어요. 모험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물이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셰에라자데가 한숨 돌리자 왕이 감탄했습니다. 신바드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구나. 로크라는 거대한 새도 신기하고. 셰에라자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모험가는 안전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죠.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용기 있는 자만이 진짜 보물을 얻을 수 있는 법이지. 셰에라자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하, 신바드의 다음 모험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예요. 외눈박이 거인이 등장하지요. 왕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구나. 셰에라자데가 살짝 웃었습니다. 부유한 삶도 잠시 신바드는 다시 바다의 부름을 느꼈습니다. 그는 친구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 항해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상인들과 함께 바다를 건넜고 배는 순풍을 타고 며칠을 항해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죠. 갑자기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거친 파도가 배를 덮쳤고 신바드와 동료들은 정신없이 배를 붙잡았습니다. 모두 조심해. 배가 기운다. 결국 배는 암초에 걸려 부서졌어요.
신바드 일행은 가까스로 근처의 낯선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신바드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매번 정말이지 운도 없군. 섬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새 한 마리 울지 않았고 바람 소리마저 불길하게 느껴졌죠. 신바드는 일행과 함께 숲을 지나 작은 언덕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커다란 석굴이 보였습니다. 저기서 하룻밤 묵자. 일행은 망설였지만 이미 해가 저물고 있어 별다른 수가 없었죠. 신바드와 일행은 서로 의지한 채 석굴 안으로 들어섰어요. 석굴 안은 굉장히 넓었습니다. 내부에는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역력했죠. 입구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뭔가가 흩어져 있었어요. 이건 사람 뼈? 신바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란 사람들은 서둘러 이곳을 나가자고 했어요. 그 순간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거대한 그림자가 석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자 신바드는 놀라운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한쪽 눈만 이글거리는 키가 산만큼 큰 외눈박이 거인이 석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거인은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었고 손에는 사람 키보다 큰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공포로 말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거인의 단 한 눈이 천천히 사람들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신바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섬이 아니야. 괴물의 소굴이야. 절체절명의 순간. 이제 신바드와 그 일행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알라딘 일행의 시련과 그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신바드와 일행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그 기괴하고 커다란 괴물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거든요. 거인은 자신이 키우는 소만한 양떼들을 동굴 안으로 들이고 동굴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바드 일행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거인의 유일한 눈은 불타는 횃불처럼 이글거렸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탐색하는 굶주린 짐승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동굴을 가득 채웠습니다. 맛있는 먹이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군. 거인이 낮게 중얼거리며 거대한 손을 뻗어 일행 중 한 명을 움켜쥐었습니다.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불쌍한 선원은 거인의 입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동굴 안은 피비린내로 가득 찼습니다. 신바드는 이를 악물며 공포를 이겨냈습니다. 자신들도 곧 저렇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거인은 만족스러운 듯 다시 으르렁거렸고 남은 일행들은 바들바들 떨며 벽에 바싹 붙었습니다. 그날 밤 거인은 또 다른 선원을 잡아먹고는 만족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거인의 코골이 소리가 동굴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신바드는 너무도 끔찍한 광경에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선원들도 마찬가지로 벌벌 떨며 울기만 할 뿐이었죠. 한참 뒤 어느 정도 감정이 추스려진 신바드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곳을 벗어나야 해. 그의 눈은 거인이 한쪽에 세워놓은 거대한 나무 기둥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돛대처럼 굵고 길었습니다. 이때 신바드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바로 이거다. 그는 남은 선원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 나무 기둥을 뾰족하게 깎아 거인의 눈을 찔러야 해. 어차피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선 처지였습니다. 그들은 신바드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거대한 나무 기둥의 한쪽 끝을 화롯불에 달구고 그 끝을 뾰족하게 깎았습니다.
마침내 날카로운 나무창을 만든 신바드 일행은 잠이 든 거인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비록 잠이 들었다고는 하나 거인의 무시무시함은 용감한 뱃사람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거든요. 하나, 둘, 셋. 신바드의 조용한 구령에 맞춰 선원들은 온 힘을 다해 뾰족한 나무 기둥을 거인의 유일한 눈에 찔러 넣었습니다. 크아악! 거인의 끔찍한 비명이 동굴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동굴 안을 미친 듯이 휘젓기 시작했어요. 동굴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바드와 선원들은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거인은 눈이 먼 채로 분노에 차 밤새도록 동굴 안을 헤매다녔죠. 신바드 일행도 숨죽이며 피해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친 거인은 신바드 일행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동굴 입구를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이놈들!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거인의 외침은 동굴이 흔들릴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밤새도록 계속됐어요. 날이 밝자 양떼들이 거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습관처럼 아침이 되면 풀을 뜯으러 나가려는 것이었지요. 거인은 잠시 망설이다 동굴 입구를 막고 서서 양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양들이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선원들이 양과 함께 도망칠까봐 양들의 등을 일일이 더듬어 확인했습니다. 신바드의 머릿속에 또다시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양들의 배 밑에 숨어서 나가자. 신바드와 남은 선원들은 재빨리 가장 덩치가 큰 양들을 골라 그들의 두툼한 털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거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양들의 등을 더듬었어요. 신바드와 선원들은 엄청난 압박감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신바드가 숨어있는 양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거인의 거친 손이 양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순간 신바드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거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휴! 신바드는 마침내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남은 선원들도 무사히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동굴 밖에서 살아난 선원들의 인기척이 들리자 거인은 사람들이 동굴 밖으로 빠져나간 것을 알았습니다. 분노에 찬 거인은 동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런 쥐새끼 같은 것들. 뛰어! 거인의 무시무시한 서슬에 신바드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분노에 찬 거인이 소리나는 쪽을 향해 바위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신바드와 선원들은 이미 사정거리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후 어느 때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렸거든요. 신바드와 선원들은 죽을 힘을 다해 해변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바닷가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배는 파손이 많이 돼 있어서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신바드는 절망하는 선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쓸만한 목재를 뜯어내 작은 배를 만듭시다. 거인은 눈이 멀었으니 당분간 동굴에서 멀리 나서지는 못할 거예요. 그들은 숨 돌릴 새도 없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그럴듯한 작은 배 하나를 만들어 섬을 떠났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섬. 안녕.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모두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미지의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왕은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외눈박이 거인이라니. 끔찍하구나. 하지만 신바드의 지혜와 용기는 정말 놀랍군. 셰헤라자데가 미소 지었습니다. 폐하, 진정한 모험가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지를 발휘하여 역경을 헤쳐나가지요. 그렇군. 왕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다음에는 어떤 위험이 신밧드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는 또 어떻게 그 위험을 극복할까? 쉐에라자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하, 신밧드의 다음 모험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예요. 기괴한 노인이 등장하지요. 왕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구나. 쉐에라자데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신밧드 일행은 간신히 다른 섬에 도착했어요. 작은 배라 멀리 가지는 못했죠. 다행히 이 섬은 외눈박이 거인의 섬과는 달리 먹을거리가 많았습니다. 나무에 먹음직스럽게 익은 과일들이 잔뜩 달려 있었어요. 오랜 긴장에 잊고 있었던 시장기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신밧드와 남은 선원들은 섬의 과일들을 먹으며 오랜만에 휴식을 즐겼어요. 그런데 그때 숲속에서 키가 작고 피부가 검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신밧드에게 다가와 불쌍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저 강을 건너야 하는데 강이 깊지는 않지만 물살이 세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군. 자네가 날 좀 업고 강을 건네주면 안 되겠나? 신밧드가 뒤를 돌아보니 다른 동료들은 배도 부르고 오랫동안 긴장했던 터라 모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죠. 신밧드는 연민을 느껴 노인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영감님. 그런데 강을 건너자마자 노인은 갑자기 신밧드의 목을 졸랐습니다. 신밧드가 떼어내려 했지만 노인은 무섭게 강한 완력으로 목을 죄었습니다. 도저히 노인의 힘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왜 이러세요? 영감님. 신밧드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노인이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 말이 되어야 한다. 예? 노인의 말에 신밧드는 당황했습니다. 과연 이 노인의 정체는 뭘까요? 또 신밧드는 노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신밧드는 황당한 노인의 말에 당황했어요. 영감님의 말이 되라고요? 그렇다. 이제 너는 나의 말이 되어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한다. 말을 마친 노인은 신밧드의 목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신밧드는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피가 쏠려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신밧드가 온몸에 힘을 쥐어짜 노인의 다리를 잡아 뜯으려 했지만 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노인의 몸은 마치 쇠처럼 단단해서 그 어떤 힘으로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신밧드의 노력을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벗어나려 하면 벗어나려 할수록 조임은 더 강해질 것이다. 자꾸 그러다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다고. 자, 반항하지 말고 저쪽으로 가자꾸나. 그렇게 신밧드는 노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신밧드는 하루 종일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섬을 헤매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허기와 갈증에 시달렸고 밤에는 불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노인이 올라타고 앉아있어 제대로 눈을 붙일 수 없었거든요. 신밧드는 고통 속에서 절망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하지만 신밧드는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사나이였습니다. 짧은 탄식을 뒤로하고 이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밧드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섬에 널린 것은 무엇일까? 혹시 노인의 약점이 될 만한 것은 없을까? 그러던 어느 날 신밧드는 넝쿨에 탐스럽게 열린 포도를 발견했습니다. 목이 말랐던 신밧드가 포도나무에 다가가자 주변의 향긋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포도가 땅에 떨어져 발효가 되어 나는 냄새였어요. 바로 이거야.
신바뜨는 노인에게 공손하고 친근한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주인님, 혹시 젊어지는 신비로운 물에 대해 아시나요? 노인은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왔지만 그런 물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신바뜨는 좀 더 목소리를 높여 얘기했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섬에서 마법사에게 신비로운 물을 만드는 제조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주인님께서 맛보시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노인은 잠시 말을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좋다. 하지만 거짓말이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 너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신바뜨는 포도를 따서 으깨 커다란 호리병에 담아 따뜻한 햇볕 아래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 젊음의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노인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며칠이 지나 노인과 신바뜨는 다시 포도나무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 아래 다다르자 포도즙은 달콤한 향을 내기 시작했어요. 술이 만들어진 것이죠. 사방을 진동하는 향기의 노인은 호리병을 탐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언제쯤 완성되는 것이냐? 신바뜨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마침 다 만들어졌어요. 드셔보세요. 젊음이 돌아올 겁니다. 노인은 신바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포도즙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그 향기와 맛은 노인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 생전에 이런 맛있는 물은 처음 마셔보는구나. 흡족해 하던 노인은 결국 호리병에 있던 술을 모두 마셔버렸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금세 붉게 달아올랐고 몸을 비틀거리다 결국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신바뜨는 노인의 다리를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노인의 다리가 힘없이 덜렁거렸습니다. 이때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신바뜨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등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어리둥절한 노인은 팔다리를 버둥거렸지만 도통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악한 놈, 대가를 받아라. 자유를 되찾은 신바뜨는 재빨리 근처에 돌을 들어 노인을 내리쳤습니다. 노인은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신바뜨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해변가에서 약해진 몸을 추스리며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혹시라도 지나가는 배가 있을까 해서였죠. 예상대로 얼마 후 큰 상선 하나가 그 근처를 지나갔고 신바뜨는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신바뜨를 배에 태운 선원들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어쩌다 이 섬에 오게 됐소? 이곳은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된 섬인데 말이오. 신바뜨는 이 섬에서 홀로 남게 된 자초지종과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뱃사람들이 놀라며 신바뜨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당신은 바다의 노인에게서 살아남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제야 신바뜨는 자신이 만났던 노인이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마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래 섬은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바다 노인의 행패를 피해 섬을 떠났던 것이죠. 그 후 신바뜨 덕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신바뜨는 깊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선량해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신바뜨는 7번의 항해를 마치고 바그다드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서 그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 돼 있었어요. 신바뜨가 여행하는 동안 그의 여행담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 고향에까지 그 소식이 닿았던 것입니다. 신바뜨다. 신바뜨가 돌아왔다. 반가운 친구들과 친척들은 물론 온 바그다드의 시민들이 그를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오랜 세월 세상을 전전하던 신바뜨도 이제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모험은 무리라는 것을 그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바뜨는 바다가 보이는 고향의 집에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처음 항해를 떠났던 패기 넘치던 그날부터 고향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싣던 그 순간까지 여행을 통해 신바뜨는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값진 것은 시련을 통해 얻은 용기와 지혜, 그리고 세상을 향한 깊은 이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험한 바다로 떠나지 않았지만 그의 놀라운 모험담은 그 후로도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쉐에라자데가 이야기를 마치자 왕은 비로소 꿈에서 깬 것처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훌륭한 이야기다. 너무 재미있구나. 쉐에라자데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왕에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폐하께서 만족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마치 내가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했었어. 쉐에라자데는 잔잔하게 미소 지으며 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왕은 오늘따라 그런 쉐에라자데가 더욱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여인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왕이란 지위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끝없는 문제와 씨름하는 자리였어요. 그 건조한 시간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는 오직 그녀뿐이었죠. 이제는 그녀를 하루라도 보지 않는 날들을 상상할 수 없게 돼 버렸어요. 그 밤, 만월이 떠있는 밤. 새벽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가물거리는 별빛만이 밤의 또 다른 이야기를 소근거리고 있을 뿐.